예, 오늘 영상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5월 특히 서학개미 분들이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5월 뒤에 보이시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압축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핵심 섹터와 핵심 전략 종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미국 전략 담당하고 계시는 조연주 연구원, 화목한 런치 스타일은 처음으로 초청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꿀잼이 하나 더. 자,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간의 경쟁 구도가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190일 여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삼아야 할지, 그거를 오늘 후반부에 한번 내용을 처음에 다룰까? 어떻게 할까요? 네, 대선 먼저 다뤄도 됩니다. 그렇죠? 대선 먼저 한번 다루고 5월 핵심 코어 전략을 어떻게 압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만큼 선물 보따리를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엄청난 양이 많은데 이렇게 합시다. 연구원님께서 좀 핵심 자료를 이렇게 본인께서 네. 브리핑을 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다루고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일단 제가 가져온 자료, 이제 미국 대선 이슈, 위너랑 루저를 선별하려고 좀 자료를 작성해 봤고요.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5월 달이니까요. 대선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80일 정도. 그리고 지금 7월이랑 8월 달에 공화당 전당대회,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이때 이제 후보자들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9월 16일 그리고 10월 1일, 10월 9일 이 세 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대선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대선의 소강 국면이지만 9월부터는 이 대선에 따른 주식시장 민감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위너랑 루저를 좀 식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보시면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이에요. 물론 베팅 사이트에서는 바이든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한 50% 수준, 트럼프는 47이기 때문에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지지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트럼프가 높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조금 낮은데 이 또한 43대 41로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두 후보자 박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부통령, 트럼프의 부통령을 결정할 이슈가 남아있는데, 오른쪽 그림들 보시면 굉장히 많죠. 지금 12명, 14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통령이 중요한 이유가,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했을 때, 트럼프가 돈이 좀 없어요. 아무래도 민간 재판에서 다 잃게 되면서, 트럼프가 좀 돈이 없는데, 바이든은 반대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에 대해서 뒤처지는 부분을 트럼프가 만회하려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부통령이 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이런 기업의 후원금을 가져올 수 있는 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겠고요. 두 번째는 또 트럼프의 정책, 하고자 하는 정책과 통일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감세 정책, 관세 정책이 있겠고 또 달러 약세 정책 이런 것들에 또 동의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어떤 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 여력에 더 힘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이 부통령 후보자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우리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을 하자면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쟁이들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좋습니까? 간단히 설명하기 몹시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일단은 트럼프나 바이든 때 주가 지수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주가 지수는 확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누가 되는 게 좋느냐 보다는 어떤 섹터가 피해를 보고 수혜를 보는지를 좀 식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 지수의 전체적인 흐름은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시절 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괜시리 샌드위치적인 입장.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너무 강하게 압박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 어디에 붙어야 할지 상당히 난해했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날 텐데 역시 트럼프는 과거에 또 트럼프 어게인 정책을 또 한번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조현주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면 섹터별 명암이 달라질 것이다. 그 위주로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위치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이 외교 정책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뭐 우방국 할 것 없이 불량국가, 적대국, 우방국 뭐 전부 다에게 굉장히 강한 외교 정책을 썼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좀 나홀로 왕따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외교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금리도 낮춰주고 주가 지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2016년, 2017년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았다면 2018년에 중국과의 이 무역 정책을 시도하면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게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이 되게 되면은 약간의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낮은 가운데 뭐 증세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감세로 인해서 뭔가 주가 지수를 좀 부양하고 버블을 용인하는 정책은 있지만 사실 이 외교 정책,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된다면은 또 한 번 한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은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계기는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이제 국가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이 좀 이슈가 되었다면은 이번에는 중국보다는 좀 더 유럽의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 차트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탈중국을 많이들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러시아 전쟁 나타나고 난 뒤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강해졌어요. 물론 에너지, 유가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럭셔리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대부분 미국에서 한 30% 이상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게 돼서 무역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타격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항상 매를 맞았던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내성이 생겼을 것 같고 매를 맞지 않았던 유럽은 좀 더 그게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조금 더 내로우한 섹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비나이다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이 바이든 하면은 떠오르는 그 네임이 뭐냐면 IRA 법안. 그러니까 문제는 과연 트럼프가 됐을 때 기존의 바이든 정책을 뒤집을 거냐, 그린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또 걸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쳐다보게 될 시나리오들이 이제 그려질 텐데, 이거는 뭐 어떻게 트럼프가 강행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보려면 의회의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4년 11월에 대통령도 뽑지만 상원이랑 하원도 뽑게 되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상원 같은 경우는 총 100명이 있는데 여기서 30%만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 38석, 민주당 28석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미 확보가 된 거고 선거 대상이 이제 34석인데 여기서 공화당 지역구가 10석, 그리고 민주당 지역구가 12석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경합 지역인 12석에서 공화당이 3석만 확보하면 공화당이 과반을 획득하게 됩니다. 48석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1석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원 같은 경우는 그냥 공화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보통 100%다 의석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찍는 사람들을 많이 찍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상하원이 모두 다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든이 되게 되면 상하원이 갈릴 가릴 수가 가능성이 있나. 있어요. 그러면 이 IRA라는 말씀하신 이 배터리, 신재생 이런 부분들 IRA를 이제 폐지시키려면 상하원이 과반의 투표가 필요한데 과반이 모두 공화당이 확보하게 되면 IRA를 폐지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사실 신재생 정책에 대한 부분은 잠시 한 4년 동안은 좀 멈춰 있지 않을까. 우리의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멘텀 받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문제는 기존의 캐펙스 투자, 소위 말해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사불푼 이미 진행이 ING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아무리 공화당이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잠깐만 다시 원위치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경제 셈 논리상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아무리 IRA 법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만약에 폐기시킨다 하더라도 수정해서 새로운 IRA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거,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의 산업 투자 사이클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IRA 법안도 있었지만 칩스 액트라는 반도체 법안도 있었고요. 또 IIJA라는 인프라 법안도 있습니다. 그게 이미 시행된 게 2022년부터니까 지금 2년 정도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사이클이 급격하게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 투자 사이클은 유지가 되되 여기서 약간의 전기차나 신재생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삽을 뜨고 이미 공사를 시작한 부분이 갑자기 멈추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게 바로 최근에 AI 대세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매크로적인 변수들을 지금 뒤집어 엎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최근의 흐름들이 뭐 골드락스 얘기도 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은 강하거든요. 달러 인덱스 값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약간 좀 멈칫하면서 다시 또 성장주들, 빅테크들이 다시 또 으라차차 힘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정부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는 이 IT, 특히 이 테크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인지도 한번 가늠을 해본다라면. 네, 뭐 빅테크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라고 본다면 뭐 독과점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과 이제 굉장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테크한테 부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이든도 시도했다가 결국엔 실패를 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트럼프 시대에는 이 테크 섹터가 거의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 섹터가 오히려 주가 지수가 좋았던 이유가 트럼프 당시에는 금리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또 감세 정책을 시행을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테크 섹터가 나쁠 게 없었고 또 송환세 인하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이런 돈들을 자국으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10%로 낮춰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테크 섹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거나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정책이 크게 변한다거나 AI 모멘텀이 죽는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양당 모두 바이든 트럼프 모두 이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크가 가장 정책에서 좀 가장 좀 둔화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 제가 나온 차트 보시면 이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테크 섹터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 그리고 매크로 영향에도 크게 받지 않는 게 이제 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금적인 이슈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인데,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저물가를 표방할 것이고, 트럼프도 금리가 이제 올해 뭐 한두 번 정도 인하를 할 예정이긴 한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금리 정책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또 법인세 관련돼서도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숨통을 트게 해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감세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2017년에는 39%, 37%였던 법인세를 21%까지 낮춰준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 21%의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인하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 수혜를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버블을 좀 용인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애들은 오히려 41페이지 제가 차트에 그려놓은 대로 중소형주라든가 내수주가 조금 더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주나 수출주 같은 경우는 절세를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형주나 내수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이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세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중소형주 그리고 내수주 중심으로 크게 뛰어오를 수는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별 흐름을 봤을 때 S&P 500이 10.9% 증가율에서 21%까지 확 뛰었는데 이 S&P 500 전체보다 더 많이 뛴 섹터가 뭐 통신, 커뮤니케이션 안에 있죠. 경기 소비재, 뭐 소재, 금융, 산업재 조금은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 내수주 중심의 애들이 좀 더 실적 상향 조정이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뭐 100%일지는 모르겠지만 대선이 있는 미국의 해에는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 참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누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말한 거에 반대로 항상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 그렇죠.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2020년에는 바이든이 연임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될 거다 연임을 할 거다 했는데 바이든이 됐고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바이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든 형님이 좀 건강이 좀 많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연세가 좀 많이 있으셔서 또 한번 하여튼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어렵네요. 어쨌든 미리 보는 미국 대선에 관련된 거는 좀 시간이 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인덱스하게 나중에 또 다뤄보겠지만 일단 한 190일여일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일단 루저와 위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핵심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5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너무 좀 빠르게 너무 미국 시장이 반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은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 능력도 조금씩 더 확보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분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변화를 준비된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이거를 한 10분 안으로 서머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짤막하게 현재 환경 정도만 좀 점검해 주시고 상당 부분은 섹터와 종목 위주로 좀 이렇게 포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 미국 S&P 500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1부터 10까지 미국 주가지수의 고점이 어느 정도 와 있냐라고 본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한 6 정도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8, 9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6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조정으로 인해서 물론 멀티플에 대한 확장 우려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라는 점을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통 미국 실적 시즌은 한국과는 다르게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분기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이다라고 눈높이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3에서 4%, 뭐 많게는 5%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에서 10중에서 6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아직 올해 실적 시즌의 지금 시작 단계다. 그리고 2분기, 3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이 펀더멘털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라고 본다면 금리 그리고 물가인데 다행히도 지금 연준의 정책들이나 그리고 고용지표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조금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더 크게 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9까지 미국 10년물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뭐 5%, 5.2%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이 금리나 물가 부담이 제일 심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펀더멘털은 늘어나고 리스크 요인은 지금 최고점에 있고 그렇다면 더 나아질 부분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좋고요. ISM 제조업 지수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50선 넘었습니다. 소매 판매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 금리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너질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져가야 하는 섹터가 뭐냐? 결국에는 사이클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클은 크게 훼손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라든가 물가가 예상보다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사이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코로나 이후에 미국은 고정자산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2022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보통 7에서 11년 주기로 삽을 푸고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 사이클 상승하고 있는 단계고요. 좀 더 긴 그림의 이 콘드라티에프라는 기술 혁신 웨이브를 본다면 2010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애플, 아마존, 메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뭔가 꺾어지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상으로서 지금의 추세가 훼손되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미국 주가지수 불패의 신화가 이어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불패의 신화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게 이런 사이클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2010년부터 시작된 이 60년, 50년의 사이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크 같은 경우는 섹터의 순이익이 2024년도 좋지만 5년, 6년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쏠림 현상이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높게 간다면은 뭐 28%까지도 좀 쏠림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 테크 같은 경우 지금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크 섹터는 매크로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전망치의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전체 지수 EPS 전망치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테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펀더멘털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계속해서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가격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밸류에이션은 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섹터는 테크 섹터 여전히 주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 섹터 좀 우호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이라든가 인프라 같은 경우는 가격 정가가 좀 더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B2C 사업보다는 B2B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 정가가 용이하고 그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에 좀 민감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 포트폴리오 원래는 막 세틀라이트, 코어 이렇게 나눠서 가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코어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좋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상 좀 긍정적인 IT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저희가 좀 리스트업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 해외 기업 분석팀이랑 함께 논의해본 결과 실적 그리고 바텀업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종목들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ETF까지도 저희가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워낙에 지금 코어 전략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보면 테크가 많아요. 테크가 많고, 어때 테크를 끄집어 보면 여전히 AI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ETF를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목에 대한 선택의 힘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시리즈별로 반도체 담당하는 연구원님 모시고, 그 다음에 ETF, 최근에 월배당도 상당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 부자들은 지금 월배당을 계속 사모으고 있고, 지금 스타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월배당 ETF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조현주 연구원님이 오늘 왜 이제 불렀나 싶을 정도예요. 역시 목소리가 소프라노 톤. 오랜만에, 우리 한 3년 됐나요? 네, 좀 된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재회를 조현주 연구원이 했는데, 오늘 두 가지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전반부에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 조현주 연구원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이든이 더 연임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2번 연속 실패했다. 난 못 맞췄다. 그래서 이번에도 3, 4번인데 맞출 것이냐, 이건 상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거의 박빙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또 중요한 열쇠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코어 전략, 어떻게 섹터를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달, 대신에 우리는 그 공백을 투자로 메꿔야 하는 중요한 전략. 세린메이 하고 있는 5월, 상당히 그 격언대로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에 이미 조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는 또 레벨업 한번 해야죠. 오늘 조현주 연구원님에 대한 아주 내용들이 좀 알찼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5월달 수익률이 뿜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